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B-25 폭격기가 민간으로 이용되면서 저주받은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2년 후 미국에서 이 비행기에 탄 젊은 스카이다이버 16명이 한꺼번에 실종되었는데요. 1967년 8월 27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을 물고 온 미스테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오하이오 에어쇼에서 B-25 폭격기 주인이자 조종사였던 로버트 칸스는 스카이다이빙 특별 이벤트에 출동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몇몇 스카이다이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 준 것에 대해 보답하고 더불어 자신의 폭격기를 홍보할 목적으로 무료로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제공하겠다며 오하이오 스카이다이빙 커뮤니티에 공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비행기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영웅 기체인 B-25 미첼 폭격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다이버들에게 일생일대 로망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전쟁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수만 대의 잉여 전투기를 민간에 헐값에 넘겼는데요.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던 로버트 칸스는 불화된 B-25 폭격기를 구매해서 스카이 다이빙용으로 몇 번 비행을 했습니다. 큰 반응이 일자 그는 본격적으로 이 폭격기를 익스트림 스포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 행사를 기획했던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지역의 스카이다이빙 거점 오트너 공항. B-25 폭격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이 특별한 폭격기를 타기 위해 정원보다 훨씬 많은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 정원은 금방 채워졌습니다. 한 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탑승할 수 없었죠. 정원에 포함된 인원들은 자기 인생의 최고 높이에서 점프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제발 한 명만 더 태워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이날 계획은 보통 이용하는 경비행기 세스나의 4000m 고도 한계를 2배나 뛰어넘는 9000m 상공에서 점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행기로 점프하면 1분가량의 자유낙하를 즐길 수 있는데요. 9000m 상공은 3분 정도 자유낙하를 할 수 있어서 스카이다이버들에겐 꿈의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낙하한다면 멤버들끼리 손을 잡고 대형을 만드는 포메이션 점프가 가능했기 때문에 참가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탑승 전 들뜬 마음으로 구름 속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할지 자기들끼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이 점프를 위해선 특별한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고도여서 점프 후 저선소증으로 기절할 위험이 있기에 산소 마스크와 휴대용 산소 탱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고고도 점프인 만큼 가슴에 보조 낙하산도 메고 있어야 했고 게다가 영하 20도의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방한복과 부츠, 헬멧까지 착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고도 점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 무게만 30kg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특별한 기회를 위해 그 무거운 장비들을 모두 준비한 상태였죠. 이날 아침 하늘은 짙은 구름이 끼어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기엔 어려웠지만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사 칸스와 참가자들은 이 기회를 날릴 수 없었기에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오후 1시 구름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자 20명을 태운 B-25 폭격기가 공항을 이륙합니다. 뒤따라서 경비행기 세스나 18군기도 함께 이륙했습니다. 경비행기는 로버트 칸스가 고고도에서 점프하는 스카이다이버들의 모습을 촬영해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B-25를 따라 이륙한 뒤 4000m 고도 공항 상공에서 촬영을 위해 정체 비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종사 로버트 칸스는 오트너 공항을 관제하는 클리브랜드 항공 교통센터에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2대의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교신합니다. 상공엔 구름이 두껍고 깊게 끼어 있었지만 고도를 높이자 점점 맑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스카이다이빙을 해도 좋다고 판단했죠. B-25는 30-40년 전 이전부터 사용하던 낡은 비행기로 B-25 통신 장비는 내비게이션과 교신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구형이었습니다. 자체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전적으로 관제센터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스카이다이버들의 착륙 지점은 오트너 공항 활주로 옆 잔디였습니다. 조종사 칸스는 늘 그랬던 것처럼 오트너 공항 상공 위치가 되었을 때 알려달라고 클리브랜드 교통센터에 요청합니다. B-25 폭격기가 9000m 상공을 향해 천천히 오르던 중 관제센터에 담당자 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신했던 관제사는 다음 관제사에게 그때까지 상황을 전달했지만 바뀐 관제사는 그냥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한 비행기가 이륙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새로 담당한 관제사는 레이더상에서 스카이다이버들이 탄 B-25 폭격기가 촬영을 위해 이륙한 경비행기 세스나 180이라고 착각합니다. 경비행기 세스나는 목표 지점인 오트너 공항 상공에 있었지만 B-25는 12530 5마일 지점에 떠 있었습니다.
관제사는 레이더상의 경비행기 세스나 위치를 보고 오인해서 B-25 조종사 칸스에게 지금 목표 지점 상공에 와 있다 라고 잘못 안내했습니다. 관제사는 오토노 공항 상공에서 촬영을 위해 정체 비행하는 세스나를 다이버들이 탄 B-25 폭격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레이더 기술은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사는 B-25 비행기에게 식별을 위해 선회하라 는 등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단순히 화면상의 위치만을 보고 알려준 것입니다. 넓은 구름층을 뚫고 상승한 B-25 폭격기는 바람처럼 넓은 호수 125 6,100m 상공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목표 고도보다는 낮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칸스는 안전을 위해서 이 고도에서 점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조종사는 짙게 가린 구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 지면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관제사의 교신에 따라 지금 점프할 것을 점프마스터에게 지시합니다. 스카이다이버들의 점프를 지휘하는 점프마스터 레리 하트만은 지면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소와 조종사의 말을 믿고 다이버들에게 점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이버들이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6,100m 상공 구름 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점프할 사람은 참가자 중 유일한 여성인 패트리샤 로엔스베리. 내 아이의 엄마였던 26세의 패트리샤는 아침에 막내 아이의 젖을 먹이고 공짜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급히 공항으로 달려와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뛰어내릴 준비를 하던 찰나 비행기가 구름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서 레리 하트먼 눈에 푸른빛 지면이 언뜻 보였습니다. 잠깐 내리지마 라고 소리치는 순간 그녀가 뛰어내렸습니다. 레리 하트먼은 혹시 호수위가 아닌지 걱정스러워 조종사에게 말했고 칸스는 관제소에 현재 위치가 공항 상공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요청합니다. 관제센터 담당자의 레이더엔 자기가 추적하고 있는 비행기가 분명히 공항 상공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응답합니다. 그렇게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죠. 18명이 점프를 끝냈습니다. 점프마스터 레리 하트먼과 다른 한 명은 계획대로 9,000m 점프를 요청합니다. 칸스는 이 두 사람을 점프시키기 위해 고도를 높여 상승했죠. 9,000m에 도달했을 때는 구름 아래를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B-25는 육지 상공에 있었죠. 이 두 사람은 호수가 아닌 공항 상공 위에서 정상적으로 점프했습니다. 점프마스터 레리 하트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6,100m 호수 상공 위에서 뛰어내리도록 명령하고 자신은 9,000m의 안전한 육지에서 점프를 했던 것입니다. 18명의 동료는 시속 200km의 빠른 속도로 죽음의 호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시한 대로 점프한 다이버들. 구름층이 꽤 두꺼워서 잘 보이지 않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그들은 계획했던 포메이션 기동을 포기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내려간 순간 그들 아래 망망대해 같은 거대한 호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코인은 구름을 뚫고 나온 순간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수평선, 땅은 보이지 않았죠. 그는 물에 닿기 전 공중에서 생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예전 고도보다 빨리 낙하산을 전개했고 물에 입수하자마자 낙하산에서 탈출하기 위해 낙하산끈 하네스를 느슨하게 풀었죠. 산소통과 부츠 등 무거운 장비를 모두 벗어던졌죠. 하지만 낙하산에 묶여있는 두꺼운 옷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 이후 호숫가에서 오빌린 대학의 교수가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는 멀리 호수 위로 16개의 작은 낙하산이 줄지어 낙하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는 곧바로 해안경비대에 신고합니다.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민간 보트들이 하늘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호수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로버트 코인은 호수물에 닿자마자 자신을 덮치기 직전에 낙하산을 분리했습니다. 만약 1초라도 늦었다면 젖은 낙하산이 몸을 덮쳐 물속으로 끌고 돌아갔을 겁니다. 입수한 그가 주변을 보니 다른 동료들은 낙하산 줄에 엉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이 몹시 차가웠습니다. 5대5는 빙하호수여서 수면부 바로 아래엔 얼음물처럼 낮은 수온, 겨우 2, 3도 정도의 심층수가 있는데 8월의 여름이었지만 그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물 표면 아래 차가운 심층수가 출렁이며 표면수와 섞이는 용승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도 얼음물처럼 차가웠죠. 바로 구출되지 않으면 얼마가 지않아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비 낙하산 팩을 껴안고 부표처럼 활용해 일단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어떤 동료들은 몸을 완전히 덮은 낙하산 아래에서 잔인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로버트 코인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참혹한 광경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오트노 공항, 9,000m에서 점프한 2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이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공항 잔디밭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나머지 18명이 한참을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어디로 가서 착륙한 걸까요?
그때까지 이 이벤트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다이버 버너드 존스는 수면에 착륙하자마자 물속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자신을 옥죄던 낙하산줄을 끊어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던 건 그에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영하의 상공에서 내려와 갑자기 차가운 호수물에 빠진 다이버들은 근육이 수축하는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무거운 장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버클을 눌러야 했지만 손가락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이버들이 착륙한 호수 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참혹한 현장이었죠. 버너드 존스는 도와달라고 외치는 동료에게 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벗어내지 못한 무거운 옷이 그를 계속 바닥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존스는 발버둥 치는 동료에게 칼을 던졌는데요. 그는 받지 못했고 얼마 가지 않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버너드 존스는 얼음장 같은 물속에서 벌벌 떨며 헬멧을 부양장치로 삼아 버티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던 버너드 존스가 정신을 잃어갈 때쯤 주변에서 낚시를 하던 민간 보트가 기적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앞서 예비 낙하선으로 버티던 로버트 코이를 구조하고 나서 저체온증으로 쇼크 상태 직전에 있던 버너드 존슨을 두 번째 구조자로 건져냈죠. 보트에 구조되어 뒤를 돌아봤을 때 수면 위에는 주인을 잃은 낙하산들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우성을 치던 동료 여러 명이 모두 물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사고 소식이 접수되자마자 미군 해양경비대는 가용한 모든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 때문에 지상에서는 다이버들이 어디로 떨어졌는지 즉시 파악하지 못했고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헬기와 수송비행기를 이용해 이리 연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당일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경비정 수색도 별 소득이 없었죠. 그날 밤까지 실종된 16명을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탑승에 실패해 화를 냈던 다이버들은 불과 몇 시간 뒤 동료들이 호수에 빠져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탄식했습니다. 대기 명단에 있다가 탑승자 중 누군가 함께할 동료가 오지 않아서 취소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탑승한 다이버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행운의 티켓은 결국 사망 공고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존자 수색이 끝난 후 실종자 16명의 시신 인양 작업이 매우 고통스럽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리오 수심은 물이 탁하고 차가워서 물속에서 잠수 다이버들이 시신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어 해군과 해원경비대는 최신 음파 탐지기를 동원했지만 며칠 동안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시신이 하나둘씩 수면에 떠오르면서 발견되었고 마지막 희생자 시신은 사건 후 8일 만인 9월 4일 호수 바닥에서 인양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18명이 물에 빠져 2명만 구조되었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실종되었다가 한참 후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죠. 놀랍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비극은 고의가 아닌 여러 실수가 겹친 사고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제사가 비행기 위치를 잘못 알려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스카이다이버들 역시 구름 속에서 지면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내린 규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100%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이버들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되어 보상금이 삭감되었죠. 법원은 사망자 한 명당 3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큰 충격을 주었으며 스카이다이빙 안전 규정에 대해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름 속에서의 점프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 근처에서 점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행사들의 위치 파악 장비 및 지상과의 교신 체계가 정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름 속 점프 제한과 수중 안전장비 착용은 법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조종사나 점프 마스터는 즉시 면허가 취소되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B-25 조종사 로버트 칸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조종사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됩니다. 비극이 일어나고 3년 뒤인 1970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위해 이륙하던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추락한 기체는 1967년 1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B-25 미첼 폭격기였습니다. 다른 주인에게 넘겨진 이 폭격기는 1970년 8월 9일 매사추세츠에서 20명의 다이버들을 태우고 다시 하늘로 올랐습니다. 이륙 직후 비행기 엔진 중 하나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기체는 통제력을 잃고 벌판으로 추락하고 있었죠. 기체에 불이 붙었을 때 고도가 아주 낮지 않아서 대부분의 스카이다이버들은 급히 뛰어내려 살아남았지만 36세의 조종사는 추락과 함께 사망합니다. 1967년 16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저주받은 B-25 폭격기는 3년 후 한 명의 젊은 목숨을 더 앗아간 뒤 완전히 대파되어 사라졌습니다.
5대5에서 일어난 전 세계 스카이다이빙 역사상 최악의 비극은 안전사고에 관한 큰 교훈을 남기며 사고를 예방하는 방지 체계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작은 부주의와 실수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